자, 이번 시간에는 몽골 제국과 동서교역망의 발전 할 차례입니다. 자, 몽골 제국부터 알아보자면, 자, 몽골 제국은 이 연표로 봤을 때 요 시대입니다. 송나라, 여진, 서하 다 멸망시킨 나라가 이 몽골이에요. 자, 이 몽골 제국은 그들 말로 좀 얘기를 하면 대몽골 울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울루스는 그 몽골어로는 사람, 백성, 부족, 국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족이나 국가의 의미가 훨씬 더 크겠지. 자,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본명이 테무친인 징기스칸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몽골 고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지역이 몽골 고원인데, 요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바로 사방으로 정복을 펼쳐서 뭐 서하를 공격하고 금나라를 공격하고 서유를 멸망시키고 호라준 왕조를 공격하는 등 이 징기스칸 시대의 정복지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 땅이란 말이야. 요 색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몽골 제국의 특징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위대한 정복자가 한 명 나올 수는 있는데 그 후손들도 계속 정복을 성공했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징기스칸이 재능이 있기도 하지만 이 몽골 제국의 시스템 자체가 군사적으로 강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제도를 살펴보면 몽골 제국은 천호제라는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징기스칸은 부족을 10백, 천호, 10단위로 재편성해서 천호대라는 군사조직 그리고 행정조직을 만들고 단일화 법령을 시행합니다. 자, 천호제를 보자면 먼저 이 기병 10명을 합쳐서 10호라는 단위를 만들어. 그리고 10호가 10개 모이면 100호가 되겠죠. 100명이겠지, 기병이. 그리고 이 100호가 10개가 모이면 1000호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기병 10명이 모여서 10호가 되고 10호가 10개 모이면 100명의 기병이라서 100호가 되고 100호가 10개가 모이면 1000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 단위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10호가 10개 모여서 100호가 되고 100호가 10개가 모이면 1000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호제라는 것은 군사 조직이기도 하지만 행정 조직이기도 해. 왜냐면 기병 한 명을 내보낼 수 있는 단위는 한 가구란 말이야. 그러면 10호라는 것은 결국 가구 10개가 모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0호는 가구 100개가 모이는 단위일 수 있겠지. 1000호는 당연히 가구가 1000개가 모이겠죠. 그러면 이 10호를 다스리는 10호장은 군대 10명을 지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10개의 가구를 관리하는 행정관이기도 한 거야. 100호도 마찬가지야. 100명의 기병을 다루는 군사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100호의 가구를 담당하는 행정관이기도 한 거지. 1000호도 마찬가지겠죠. 1000개의 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천호제는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목민족들 제도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야.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합쳐진 건. 예를 들면 금나라도 마찬가지야. 금나라도 맹한모국제를 보면은 1맹한이 10모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1모국군은 군사 100명이고 1모국군은 행정 단위라서 300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얘기는 이 맹한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모국이라는 사람은, 자, 모국으로 봤을 때 1모국군은 군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300호를 담당하는 족장이기도 하겠지. 그리고 이게 10개가 모여서 1맹한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도 군사도 지휘하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야. 흉노도 마찬가지야. 자, 흉노도 행정조직은 곧 군사조직이기도 하였다. 이 유목민족들은 전통적으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몽골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징기스칸 때부터 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봤듯이 징기스칸은 이 몽골 고원을 통일한 다음에 먼저 서하를 공격을 합니다. 멸망시키진 않고 굴복을 시킨 다음에 금나라를 공격하는데, 자, 금나라는 몽골을 피해서 수도를 카이펑으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 금나라 땅이 요만했잖아, 그죠? 근데 이 지역을 징기스칸이 다 뺏어버린 거지, 황하강 이북 지역을. 그리고 서요를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리고 호라짐 제국을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하를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서하는 왜 공격했냐면 이 호라즘 왕조를 공격하는 기간 동안에 서하가 몽골 제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들을 징벌하겠다고 전쟁을 벌였고, 공격 중에 사망했는데 그냥 이 사람 병들어서 죽은 거고 서하군한테 죽은 건 아니고, 서하는 이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넓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 혼자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받아가면서 영토를 넓혔는데, 자,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서방 원정군을 보내서 유럽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까지 공격을 하지. 그리고 1234년에 결국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구데이 칸이 대칸을 하고 있을 때 몽골 제국의 영토는 이렇게 넓어졌다. 서방 원정을 보냈지. 이 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때는 초원길을 이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초원길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칸이 즉위를 하는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구데이 칸과 쿠빌라이 칸 사이에는 한 19년 정도의 기간이 있죠. 이 사이에도 대칸들이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약간 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쿠빌라이 칸은 내전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 지역을 중시해서 중국 지역 통치를 위해서 원나라를 1271년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원나라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중국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중국식 왕조야. 그리고 고려와 강화를 맺고 남송을 1279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송 멸망하기 직전에 1차 일본 원정 1274년에 하고, 남송이 멸망한 다음에는 1281년에 일본 원정 2차로 추진을 하고, 또 대월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베트남 왕조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지역까지 침입을 합니다. 근데 대월에 대한 원정은 크게 성공을 하진 못했어. 자, 그래서 몽골의 중국 정복을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사니까, 자, 서하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몽골은 중국 전역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거란이 이 중국의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잠깐 차지를 했었지. 그 다음에 여진은 화북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몽골 때 들어서 다 정복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란족한테는 연운 16주만 뺏겼어. 여진족한테는 절반 정도 화베이 지역을 뺏겼어. 근데 원나라 때는 아예 강남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지.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이민족에게 모든 땅을 다 빼앗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민족이, 이 몽골족이 중국 전체를 싹 다 지배하게 되는 거지. 남북조 시대는 남조는 좀 유지가 되었고,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긴 하지만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 호안 융합이 진행이 돼서 이게 유목민족인지 한족인지, 한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통일이 됐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유목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중국 전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쿠빌라이는 이 중국 통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국식 국권이 원을 만들고 중국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근데 몽골 제국이 워낙 넓잖아. 다른 지역은 이제 쿠빌라이 말고 다른 지역도 다 그 땅을 나눠서 다른 후계자들이 한국 혹은 뭐 칸국 아니면 뭐 울루스 이런 이름의 국가들을 세워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각자 완전
각자의 길을 간 건 아니고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칸국 위에서 대몽골 울루스를 주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 안에 여러 울루스들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들을 가장 대표하는 큰형님 같은 존재는 이 원나라, 대몽 원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는 이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를 세웠잖아. 원 왕조의 황제이기도 하지만 몽골 제국의 대칸이기도 한 거지. 두 개를 겸하는 거야. 난 몽골 제국의 대칸이자 원나라 왕조의 황제다. 왜? 중국 애들을 다스릴 때는 나는 황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고, 또 이들은 유목민족들도 다스리니까, 그리고 다른 울루스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나는 몽골 제국의 대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겸하는 거야. 유목민족들을 다스릴 때는 난 대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울루스들한테,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통치를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나라는 중국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지방에 행성이라는 걸 설치해서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국 땅을 보면 뭐 쓰촨성, 광동성, 허베이성 이렇게 성으로 끝나잖아. 중국 지역들이. 이게 이제 원나라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몽골인 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역참제도 시박사를 설치해서 동서교육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런 동서교육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패자라는 여행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그리고 교초를 남발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자, 몽골인 지상주의는 뭐냐면 이 몽골 제국이 중국 땅을 지배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 애들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 이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인 거지. 그래서 몽골인 지상주의라는 것을 몽골 제국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몽골인 지상주의가 뭐냐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숫자가 많아. 옛날 금나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부르고 남송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남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일부에 불과한 몽골인과 생목인, 이들의 인구는 적었겠지. 자, 몽골인과 생목인이 지배층으로 배치가 되는 거야. 중요 임무는 몽골인이 맡고 재정은 생목인이 담당하면서 이들이 통치를 담당을 하고, 과거 금나라의 주민과 남송 출신들은 한인, 남인으로 대우해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인이 지배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거야. 그래서 사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 원나라 시절에는 몽골인 생목인이 한인, 남인을 구타하면 조세와 요역 면제의 혜택을 박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때리면 박탈한다라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몽골인과 생목인은 조세와 요역 면제가 정책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지. 지배층으로 대우했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런 기록도 있어. 서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은 특권을 바탕으로 횡포를 일삼았다. 백성들은 감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게 몽골인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뭐 생목인이 이 정도라면 몽골인은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아, 생목인이 누구냐면, 생목인은 이 중국 지역 사람이 아닌 중동과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몽골은 이 중동 지역과 거의 유럽 지역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영토로 차지했기 때문에 이 동서교육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몽골 지역으로 들어오는 생목인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들을 통치에 활용을 한 거지. 오히려 이 중국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그리고 인구도 많은 남인과 한인들은 이 통치에 잘 참여를 안 시켰단 말이야. 일부 참여시킨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참여를 안 시켰다는 거지. 자, 그리고 교초를 남발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교초는 뭐냐면 지폐입니다. 자,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교자나 회자라고 불리는 지폐를 사용했는데 원나라 때도 교초라는 이름의 지폐를 사용을 했어. 근데 이 원나라가 이 교초를 남발해서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거를 거둘 때나 혹은 뭐 화폐를 발행할 때도 이 교초를 너무 남발해서 경제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에서 사용했던 지폐의 이름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왕조와 짝을 지어야 된다. 지폐인데, 똑같은 지폐인데 교자라고 불리는 지폐를 썼다? 아, 송나라, 그 중에서도 북송이구나. 회자라는 이름의 지폐를 썼다? 남송이구나. 교초라는 이름의 지폐를 썼다? 원나라구나.
보초라는 이름의 지폐를 썼구나, 명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폐를 썼다고 땡치면 안 돼. 교자, 회자, 교초, 보초가 다 쓰던 왕조가 다르기 때문에 교초를 쓴 왕조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고, 회자를 쓴 왕조는 어디니? 보초를 쓴 왕조는 어디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의 대몽골 울루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교역과 교류가 활발했는데, 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역참 제도라고 하면 밑에 내용에 나와 있듯이 말과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을 돌아다니는 여행자들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관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왕래뿐 아니라 군인, 종교인, 학자, 기술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교통로를 장악을 하고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몽골 제국이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원나라를 필두로 해서 우구데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착 한국, 일한국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여러 국가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뉘어져 있지만 이 역참을 통한 교통이 활발하면서 이 몽골 제국 여러 국가들의 통합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몽골 제국으로서 정체성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진 국가들이 어떻게 하나의 대몽골 울루스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교통로를 장악하고 이 교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역참 제도를 만들어내고 유지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계속 같은 정체성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참으로 오고 갈 때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패자라는 증병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패자라는 증빙만 있으면 이 몽골 제국 전체에 있는 역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통합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먼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먼 거리를 쉽게 오고 갈 수 없었는데 유독 몽골 제국이 존속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 당시 몽골 제국이 교통로를 정비하고 역참 제도를 통해서 먼 지역까지 오고 갈 수 있는 통합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마르코 폴로부터 봅시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출신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원나라에 도착해서 쿠빌라이 칸 밑에서 관리를 일합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마르코 폴로의 여행로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치? 거의 아시아 대륙을 한 바퀴 돈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하죠.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놀라운 게, 자, 마르코 폴로 아버지도 중국에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골 제국의 통합에 힘입은 바가 큰 거지. 자, 이 사람은 몽골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원나라까지 가서, 자, 쿠빌라이 칸 밑에서 관리를 일하면서 중국의 여러 도시와 몽골, 베트남까지 다녀왔고, 자기가 오고 간 기록을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 이후 서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장악해서 우리 동방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장악했다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이용한 길을 보면, 자, 빨간색 루트를 보면 이 지역으로 간 길을 우리는 사막길,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비단길.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보면은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사막길과 바닷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시에
동서교역을 하는 세 가지 주요한 길 중에 두 가지란 말이야. 자, 사막길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길인데 한무제가 파견한 장건이 개척한 길입니다. 중국에서 지중해로 이르는 대상들의 교통로고 불교 간다라 미술 등이 이 길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현장 해초 등 급업승이 이 길을 이용해서 불경을 구하러 갔겠지. 자,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이후에 활성화된 길인데 말 그대로 바다를 이용해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 길이야. 자, 이 길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자, 특히 활성화된 시기는 언제냐면 송나라 때 서하 금나라 등으로 실크로드가 막히니까 우리가 지도 보면 알겠지만 송나라는 이 비단길로 가는 통로가 서하와 나중에 금나라한테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닷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같은 여러 왕조들은 시박사를 설치해서 해상 무역을 관리합니다. 시박사는 또 나중에 여러 번 설명이 되게 될 건데 시박사는 그냥 해상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 당, 송, 원, 명 여러 왕조 때 있었다. 당나라 때도 시박사가 있었다. 송나라 때도 있었다. 원나라 때도 있었다. 명나라 때도 있었다.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박사를 운영을 했겠지. 항저우, 취안저우 같은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선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비단길이고 여기가 바닷길이지. 그리고 현장과 해초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인도로 딱 빠져가지고 불경을 가져오는 거야.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걸어서 갔고 현장 같은 해초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로 일단 쑥 갔다가 비단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비단길은 비단길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면 세계사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지만 동아사에서도 이 비단길을 이용한 경우 그리고 바닷길, 초원길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르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도사야. 기독교 수도사인데 교황의 명령으로 몽골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을 개종을 시킨 다음에 교회를 전파하고 또 당시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쳐달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을 떠나서 카라코룸에서 몽골 구유쿠칸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회신을 받아서 1247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구유쿠칸은 우구데이 칸의 아들로서 세 번째 칸에 즉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피니가 이용한 길을 보면은 요 루트로 가게 되죠. 요 루트는 우리가 초원 지역을 가는 길이라고 해서 초원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친서를 구유쿠칸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구유쿠칸이 교황에게 답장을 쓰긴 했어.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원 내용인지는 나도 몰라요. 뭐 대충 그냥 예의 바르게 써서 니네가 요구하는 거는 뭐 들어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그 애매한 내용을 적어서 보냈겠지. 외교 문서니까. 그래서 초원길이라고 하면은 이 초원에서 유목 민족들이 주로 이용한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유목 문화가 전파가 되고 몽골이 유럽 원정을 떠날 때도 이 길을 통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구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몽골 제국이 성립하기 전에도 초원길이 있었고 비단길이 있었고 바닷길이 있었어. 근데 이 세 가지 주요 동서교역로를 하나로 장악한 국가는 몽골 제국이 처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들이 이거를 다 장악한 다음에 또 관리를 한 거지. 그래서 동서교역로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몽골 제국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동서교역이 훨씬 더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패자만 있으면 몽골 제국 전체에 깔려있는 역참을 이용할 수 있잖아.
당연히 여행과 교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지. 자,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인데 이븐 바투타는 이 시절에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지형 이 거리만 해도 거의 12만 킬로에 이른다고 하고 12만 킬로면은 뭐 거의 지구를 세 바퀴 돌 수 있나? 그 정도로 긴 여행이고 이 사람이 여행한 곳만 봐도 뭐 이렇게 많을 정도로 거의 알려진 지역은 유럽 빼고는 이 사람이 이슬람교도니까 유럽에 못 들어 그 기독교 지역에는 못 들어갔겠지. 거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프리카도 가고 저기 시베리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저기 동남아시아의 스마트라 섬도 가고 뭐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간 길을 이븐 바투타가 지나간 길을 다 표시하면 이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해외 여행이 활발하지만은 이 사람만큼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이 사람 거의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거의 평생을 여행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행한 지역을 보면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자유자재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븐 바투타가 이건 역시 몽골 제국으로 동서교역로가 하나로 합쳐진 덕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한 곳을 보면 이런 아프리카 지역도 여행을 하고 중동 지역도 여행을 하고 아프리카 남쪽 지역까지 또 여행을 하고 서남아시아 이런 지역 인도까지도 왔다 가고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한 다음에 동남아시아 필리핀 뭐 수마트라 섬 인도까지 왔다 가고 또 돌아가서는 또 서아프리카 지역과 심지어 스페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광범위한 여정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몽골 제국의 통합으로 인해서 동서교역로가 잘 유지가 되고 통합이 된 것을 그런 덕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패자만 있으면 그죠? 다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마 이븐 바투타도 패자를 발급받아서 요 지역을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르코 폴로는 사막길 바닷길을 이용했고 카르피니는 초원길을 이용했고 이븐 바투타는 당시 알려진 대부분의 지역을 여행해서 초원길도 이용해보고 사막길, 바닷길 모두 이용했다. 근데 이런 원거리 여행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역참 제도를 통해서 몽골 제국이 말과 숙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몽골 제국 곳곳에 설치해 놓기 때문이고 또 이 지역을 여행하는 데 필수적인 증명서가 패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사막길, 바닷길, 초원길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막길 얘가 실크로드지. 구법승, 불교 이런 것들은 다 사막길을 이용해서 온단 말이에요. 바닷길을 이용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구법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로 이용한 길은 사막길이라는 거. 그리고 유목민족들이 주로 이용한 길은 초원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